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사회탐구 수능윤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EBS에서 수능 윤리,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사회탐구 선택 과목 중에 하나를 2011년도부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광주에 살고 있고 평가원 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쭉 이 내용인데, 혹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쭉 오늘의 목차를 보셨을 때 좀 신기한 단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듀냐, 저게 도대체 뭐냐? 지금 EBS 강사가 와가지고 강의한다면서 너도 말줄임법을 쓰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가시면 EBS I라고 하지 않고 듀냐라고 많이 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자, 이러면 우리가 요리가 안 됩니다, 자녀가 지금. 왜 듀냐냐면요, EBS I를 한글 자판으로 그대로 치면 듀냐입니다. 이거 사인 받으신 거죠? 이거 나오면 하시는 걸로.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EBS I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듀냐 공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듀냐라는 단어가 앞으로 EBS I를 한글로 우리가 듀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기에다가 듀냐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어머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녀 집에 가면 참을 인자를 새기게 되고 나를 부처로 만들고 있는 이 자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실 거예요. 내가 지냈던 중3의 시절, 입시에 대한 부담을 지금 내 자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에 1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면서 중3에 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랐을 때 상담을 해보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자, 그랬던 학생이 3월 달엔 좀 긴장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막 야간 자율학습한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때부터 어머님 아버님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선택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자율학습이 선택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될 때가 꼭 3월이에요. 그러면 3월을 지나고 나면 인간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적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힘들다고 하다가 한 1학기 중반 4월 되잖아요. 이때부터 학교 행사가 많아요. 소풍 가죠. 체육대회 하기 시작하죠. 그럼 아이가 이제 확 풀어지고 나서 5월 되면 시험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님들도 지금 중간시험, 기말시험을 거치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은요, 유토피아예요. 10시에 끝나던 학교가 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에 별표를 치기 시작하죠. 모처럼 일찍 끝나는 날. 그래서 아까 3월에는 내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 했잖아요. 5월부터는 내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왜? 이때부터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중간시험을 보고 나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방학을 하는 학교도 있고 5월 중간시험에 몰아쳐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생이 학교가 잠깐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국영수는 중요하지 않고 빨리 끝나는 날 수학여행.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너 방학 때 이거 공부하자, 하자. 자, 여기 아까 소중하게 왔던 중3 학생들, 나는 방학이 끝날 때 가슴이 후련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우리 직장인분들 일요일 저녁 느낌하고 똑같아요.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뭐가 걸려 있어요, 지금. 아이들 똑같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저러고 방학이 끝나잖아요. 이미 수능에 있어서의 공부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건 이따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다른 학교들은 2학기 때 수학여행을 가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끝나는데 이때 모든 학교가 전반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능 끝나면 고3 수능 끝난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위아더 프렌, 학교가 단합이 너무 잘 돼. 다 놀아요. PC방에 자리가 없고. 자, 이랬던 소중한 자녀가 1년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한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첫 시간에 꼭 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첫 시작이 나의 첫 스톱이지만 네가 눈을 떴다 감으면 2학년 때 나를 담임으로 만날 것이다. 그때 너는 피눈물을 흘릴 거야 라고 하는데, 설마요 하고 2학년이 되잖아요. 자, 2학년 업그레이드 됐죠. 여러분의 자녀가 2학년 때 요동을 많이 치는데 2학년 때 첫 번째 시간표를 본인이 짭니다. 약간 이거 의아하죠? 무슨 말이냐면, 학교를 가요. 이제 학교가 파악이 다 됐어요. 학교 적응이 끝났어.
그래서 학교에서 1교시 국어 딱 수업인데 누가 들어올지 알아. 체크하는 거죠. 1교시 잠. 2교시 수학이라 되는데 학원 숙제. 3교시 별표 좋아하는 선생님. 4교시는 항상 집중이 잘 돼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5교시는 이제 또 잠으로 때우고 해서 시간표도 자기가 짜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죠. 학사 일정도 자기가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3월 딱 되면 담임 선생님을 보고 그래, 올해 행복하겠구나. 올해 피곤하겠구나. 어떠하든 간에 3월만 버티자. 왜? 4월부터 이제 알아요. 소풍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중간 시험 되면 일찍 시작하고 그리고 이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엄마가 너 대학 안 갈래라고 하면 엄마 나는 수시 포기했어 그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년 과정 아까 들으셨지만 내신으로 가는 거고 수능 전형은 100% 수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모 영화를 보면 고등학교 때 험난한 생활을 했던 학생이 고3 막판에 공부 열심히 해서 막 검사되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수능 대박 쳐서 S대 법대 가서 뭐 검사 될 거야 변호사 될 거야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2학년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학을 당연히 기다리고 2학년 때도 수학여행 비슷한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2년이 저렇게 금방 지나가고 나서 또다시 수능 끝나면 자기 모습 재발견. 근데 자 보세요. 부모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고3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2월 달에 졸업하면 끝나는 거지만 여러분 자녀가 입학하시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이 끝나면 그 다음 고2가 바로 D-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D-가 39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끝나면 현행 고2가 바로 고3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늦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잖아요. 자, 3학년은 이거는 하나 부모님들께서 찍어 놓으시고 나중에 3년 뒤에 여러분 자녀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직접 말하면 안 돼요. 직접 말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디지털 세대고 스마트폰 세대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여전히 아날로그적 감성을 좋아합니다. 편지로 야 이런 것이 있다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좀 소통을 해보시면 좀 고3 때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자녀 중3과 고3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중3 아이들은 불같고요. 고3 아이들은 좀 서글퍼져 아이들이. 왜? 아까 1지망, 2지망, 3지망 썼던 게 전혀 나의 현실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불쌍해진다고요. 그럴 때 아버님, 어머니들의 편지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3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학생들은 학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행사 너무 잘 알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왜? 운동장, 특히 남학생들, 운동장이 나의 것. 누가 방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10시 이후에 학교하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2, 3, 4번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아까 시간표를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힘든 건 맞아요. 본 수업이 학교에서 끝나게 되면 방과후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10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 그래도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를 봐야 되는데요. 국영수에 당연히 시간 투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시간표를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잠깐 찍고 가셨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보통 한 2차시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타임 70분, 한 타임 70분. 자, 그렇다면 자녀분들이 학교에 가서 솔직히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한 타임 70분, 한 타임 70분.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표를 계획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면 1타임 때 국어하고 2타임 때 영어 해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 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날은 1타임 때 영어하고 그 2타임 때 수학해야 되겠다. 그 다음 날 되면 수학하고 국어 해야 되겠다. 이거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스스로. 안 돌아가요. 저기 나와 있는 4번처럼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려면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국어, 영어, 수학이 모두 하루에 공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확실해져요. 내 자녀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야, 국영수 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국어는 학원 다니고 영어는 과외하고 수학은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어. 100% 뻥입니다.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하루에 한 타임 70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다 합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투리 시간이라 이야기하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어머님, 아버님 때나 자녀분 때나 똑같은 건데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님들 때처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최대한 철저하게 담임 선생님을 적극 활용하거나 이때부터는 좀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자녀 공부하도록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너가 오늘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한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체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대입제도 개편 아까 보셨으니까 그래 정시가 이거 안 찍으셔도 돼. 그 학 자료에 있으시거든요. 30% 정시가 늘어난다 이외에 그렇다면 국어부터 보시면요. 국어는 특히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한글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에 차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공부를 진짜 안 해요. 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국어시험을 보거나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모의고사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소위 자기가 좀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봤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 내신 좋았다 싶으면요. 공부 안 해도 1등급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착각에 빠져요. 역시 국어는 난 똑똑하구나. 수학과 영어에만 매진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랬던 학생이 수능 전 모의고사 때까지 전 영역 1등급을 찍다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에 국어 3등급 나왔습니다. 수능 시험 끝나고 진짜 바로 찾아와서 저 껴안고 울었어요. 남학생이 저 남고에 있거든요. 펑펑 울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다고. 국어가 좀 그럽니다. 왜냐하면 1교시에 보는 부담감도 있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제시문은 지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에게요. 중학교 3학년 지금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이제 중3 과정이 끝나가잖아요. 국어 문제집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기본편을 아주 기초편을 구매하셔가지고 자녀에게 자녀에겐 선물이 아니겠죠. 선물로 주시고 그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 공부는요.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전교 300등이었던 학생, 이 학생 영어도 잘 몰랐고요. 수학은 전혀 진짜 깜깜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처음은 국어밖에 없어요. 국어를 읽고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서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데 국어부터 왜 공부의 학습법을 들이냐면요. 국어는 문제 자체가 지문이 있고 문항이 있는 배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10분 이내에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분 이내에 해결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이 10분이거든요. 점심 먹고 남는 자투리 시간이 20분, 30분 그때 앉아서 공부하기 아주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떠한 습관을 길러주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과목이니까 1학년 때부터 자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계산을 해준 적이 있어요. 국어 지문이 하나 있고 문제가 하나 있으면 몇 페이지죠? 지문 한 페이지, 문제 한 페이지.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지문 한 페이지, 문제 한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죠? 그렇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국어 문제집이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다음 자 하루에 2쪽만 풀어도 며칠이면 이 한 권을 풀 수 있죠? 100일이면 풀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2페이지를 풀려고 봤더니 운 좋게 목차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한테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야 목차 걸리면 그날은 쉬어라. 너의 복이다. 자 그렇다면 고등학교 1년 동안 365일입니다. 최소한 몇 권은 풀 수 있죠? 3권. 3권 풀면 상위권입니다. 이건 진실 팩트입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국어 문제집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해 주시면서 엄마랑 약속하자. 하루에 몇 쪽? 2쪽을 못하고 이 국어 문제집이 고3 졸업식 날 학교 재활용장에 버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중한 여러분들의 중3 자녀가 입학해서 그걸 주워오죠. 그래서 그걸 3년 뒤에 다시 버리고 누군가 다시 죽고 무한 반복 재생산이
실제 학교에서 너무 잘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졸업까지 국어문제집 50권 이상 풀어야 맞습니다. 근데 50권은요 정말 쉽게 풀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하루에 그 두 쪽조차 보지를 못한다고요. 이게 국어 공부의 시작입니다. 국어는 이거 정도는 찍어 놓으시면 좋으신데 보통 독서와 비문학이 공통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법과 전공과 언어와 매체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가는데요. 특히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저기 나와 있듯이 어휘 노트. 어휘를 학생들은 상당히 잘 이해를 못해요. 약간 우리 시대 때 썼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져다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고 문학 같은 경우도 저기 작품 감상 능력 써있는데 그 위하고 똑같죠. 문학도요. 아이들 문학 노트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적어놓으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도 적어놓으시면 되는데 국어는 노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학 작품의 주제가 어땠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국어 노트가 자기만의 노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하루에 몇 쪽이라도 두 쪽이라도 이게 풀어야 가능하다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제일 고민이죠. 그렇죠. 많은 포기자가 양상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탐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주로 문과, 지금 이제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나눠 있으니까 문과 담임 교사를 많이 했는데 문과 아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수포자입니다. 수학 포기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응도 안 되고 근데 수포자가 언제 양산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5월 중간고사 끝나면 양산돼요. 수학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얼마나 안타깝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접근을 시키긴 해요. 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 네가 1교시를 국어 보고 2교시를 수학을 볼 거다. 진짜 감독을 들어가면요. 2교시 수학 시간 아이들이 나눠주면 자요. 근데 첫 페이지 문항은 쉽거든요. 첫 페이지 문항이라도 우리 풀고 잡시다라고 해도 그냥 바로 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와서 제가 현장 아이들을 만나서 그럽니다. 야, 다른 시험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교시 때 네가 잔다고 생각해봐라. 자고 나서 너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마주할 거다. 라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건드려줘야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은 수학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약간 좀 중요한 게요. 아까 잠깐 들으셨겠지만 수학이 이제 문과, 이과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 수학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왜냐면요. 소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학부모님께서 생각하셨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수학이 좀 부족했다. 문과로 갈까요? 이과로 갈까요? 문과로 가서 문과 아이들끼리 경쟁한 거죠. 수학에 관심 많은 애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과로 갔죠. 그래서 나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이과 계열이 통합이 됐죠. 자, 내 자녀가 수학을 못했다. 등급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통합됐잖아요. 지금. 수학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포기한 자가 많은 과목일수록 계속 그건 관성적으로 아이들이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1등급 가는 아이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카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죠. 공부를 할 때 지금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있는데요. 최상위권 학생들 1등급 분류에 하루에 문제를 몇 문제씩 푸냐면 100문제 이상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내 자녀가 그런 다음에 행복하겠죠. 공부가 뭐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내 자녀가 상위권이 아니고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있다면 저 중위권, 하위권 뜻은 뭐냐면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내 자녀 지금 수학학원 선행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저 이거 선행학습 금지법 이런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선행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첫 시간 들어가지고 자다 수학 선행하고 왔다. 수투 중에 이렇게 수원이라도 공부하고 있다. 손 들어봐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왜 절반이 포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자녀분이요. 지금 학원에서 수학 선행하고 있다면 꼭 학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 학원 선생님 상담해봐야 돼요. 내 자녀가 진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자,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수학의 정석 푸신 분. 자, 그때 정석 앞부분만 시커멓죠. 어머님, 아버님 때로 말하면 3차 방정식 나오고 수학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요즘 아이들도 똑같아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중3 수학도 어려워 힘든데 어떻게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선행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위해 학원비를 냈고 효심이 지극한다는 다니긴 다녀야겠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그게 수열 극한 지나면서 포기가 되거든요.
그게 똑같이 한 수원 한 100페이지 넘어서부터 집에 가서 그 책을 잘 보세요. 기억날 겁니다. 그 부분만 시커맸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 자녀가 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넘어가지 못한다면요, 과감히 선행학습 포기하시고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재차 반복시켜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 자녀가 상위권이 아니라면 선행학습에 괜히 남들 하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내 자녀가 진짜 중3 과정까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수학 점수 잘 나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 자녀가 수학을 아예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수학의 기본서라고 말씀드리는, 요즘도 똑같아 아이들은 정석이나 개념 원리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수원으로 예를 들면 수원이 정석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0페이지 정도 돼요. 자, 우리가 1년을 365일로 나눠서 하루에 몇 페이지 보면 수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국어는 2페이지, 수학은 1페이지. 근데 오늘은 또 목차. 자, 그런데 아이들은 이 아주 쉬운 과제, 국어 하루에 2페이지, 수학 1페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루에 수학 1페이지도 못하고 수포자란 길로 9등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깨우치고 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은요, 1등급, 2등급은 가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면 3등급은 가기가 쉽습니다. 자, 점수로 말씀드릴게요. 1등급 컷이 보통 92점이라면요, 2등급 컷이 한 83점 이렇게 돼요. 3등급 컷은 갑자기 70점으로 떨어집니다. 4등급은 50점대로 떨어져요. 그 말인즉슨 반절만 맞아도 몇 등급? 4등급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를 1학년 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기시키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가 진짜 선행학습 잘 따라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중학교 과정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조금씩, 많이 시키지 마시고 이 방학 기간 동안 조금만 해서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반절만 맞아도 4등급은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시작해보자라고. 앞 페이지 문제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공부를 접근하셔야 되고, 영어는요, 영어는 듣기가 중요하고, 영어에 대해서 그 EBS 연계율이 과거에 높았거든요. EBS 연계가 직접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EBS 제시문을 외우기까지도 시작했지만, 이제 지금 중3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간접 연계라 이게 제시문이 그대로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또 국어 다음으로 아이들이 당연히 등한시하는 공부가 영어예요. 특히 근데 뭘 또 등한시하냐면 듣기를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학교에서 듣기 평가를 어떻게 보면 많이 시켰죠. 요즘은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듣기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집 구매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좀 비용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듣기 평가 문제집이 비용이 있다 한들 내 자녀가 1년 공부 더 하면 그 비용도 따져보셔야 돼요. 듣기 평가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이거는 EBS에도 듣기 파일은 제공이 되거든요. 조금씩 이걸 듣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학생이 독해를 잘한다 해도 듣기 평가에서 펑크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듣기 평가는 혹시 어머님, 아버님 세대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요즘 여전히 아이들 많이 틀려요. 그 계산 문제.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얼마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러고, 디스카운트 해주는 카드 냈더니 이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 되게 곤란한 상황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듣기 연습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고, 단어 노트는 100%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단어장 가지고 외우고 있다? 그거 거짓이에요. 고1 때 단어장 고3까지 그대로 갑니다. 자, 혹시 학부모님 세대 우선순위 영단어 보신 분? 성문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나는 그거 다 봤다 끝까지. 자, 웃으시는 분 많죠? 어머니 아버님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영단어장 사주면요, 그거 공부 안 되고 영어 공부는 철저히 자기가 산 문제집의 제시문을 보고 그 제시문에서 모르는 단어를 발췌해서 자기 단어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점검하고 요리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한 5월쯤에 애가 이제 눈이 생선시장에 뭐랑 비슷해졌어요. 지금 뭔가를 잃었어. 그렇다면 첫 번째, 국어 문제집 푸는 건 있는지, 두 번째, 수학은 적극적으로 학교 내용 이해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세 번째는 자기만의 영어 단어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5월 달에 없으면 여러분 자녀는 공부를
100%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원 다니면 의미 없어요. 제가 전교 300등으로 들어온 학생을 졸업시킬 때 몇 등으로 시켜봤냐면 전교 25등으로 졸업시켰습니다. 그 학생은 1학년 첫 저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시작했거든요. 됩니다. 제가 봤던 학생 250등으로 들어왔던 학생 경희대 경영학과 갔습니다. 전교 80등으로 들어왔던 학생 전국 수석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작은 것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국어, 영어, 수학부터 돼야 그 다음 이제 탐구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한국사는요, 이게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구석기 시대만. 대한민국 모든 중고등학생 다 필요 없고 초중고생은 구석기 전문가입니다. 이건 학부모님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중학교 때도 한국사 배우면서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구석기, 오 그래 뭐 이동생활, 뗀석기,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하고 삼국시대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영토지도 나오기 시작하면 이 과정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대로 일어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안녕. 2학년 구석기, 신석기 안녕. 3학년 되면 이제 아주 구석기, 신석기에 아주 매료돼가지고 너 턱선이 빗살무늬 토이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아이들이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희망적인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잖아요. 입학하면 이제 학생이 한국사를 배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렇다면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을 하루에 공부 시간에 끼워 넣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 탐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언제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거는요 100% 수업 시간에 충분합니다. 특히 한국사는요 수업 시간에 해서 정리를 하다가 요즘은 EBS 강의가 한국사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한국사가 많이 쉬워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몰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단발적인 강좌들을 많이 제공해요. 뭐 20강에 끝내기, 뭐 30강에 끝내기. 그래서 한국사는 최대한 좀 부담을 덜 갖고 이제 공부를 체크하실 때 한국사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나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즈음에 한국사를 몰아서 공부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머니 아버님들도 한국사가 지금 수능 필수라는데 너 어떻게 공부하고 있니? 라고 부담을 좀 안 주셔도 돼요. 탐구 과목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내신은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탐구 과목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국영수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입시 관련돼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선택 과목이 사회탐구가 지금 사회과학 계열이 택인데 사탐 하나 할 수도 있고 과탐 하나 할 수도 있고 사탐 2개 할 수도 있고 과탐 2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이과 구분 없이 2개 과목을 선택하지만 사탐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 사회 과목, 지리 과목, 윤리 과목, 역사 과목. 이게 이제 세대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이해를 잘 못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뭐 사탐도 받고 과탐도 받고 이런 부모님들도 있고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윤리 뭐 수능에서 중요해? 그렇지만 수능에 중요한 한 과목입니다. 이제 단독 과목으로 이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과목 하나당 50점 만점이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에게 너 사탐 뭐 선택했니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건 보통 선택은 고2 말경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 9개가 있지만 학교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 현실에 저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갖추는 소위 말해서 우리 고등학교에는 저 과목 선생님 다 계시고 저 과목을 다 개설했다. 그런 학교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3 학생들이 이건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과탐도. 지금 과학 선행도 또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과학을 내 자녀가 지금 물리 중에 한 과목하고 화학 중에 한 과목이 관심 있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탐구 과목은 국영수는 지금부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지만 탐구 과목은요. 그 학교에 일단 입학해놓고 그 다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되시면 고등학교마다 다 3월 달에 입시 설명회 하거든요. 입시 설명회 플러스 학교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해요. 그때 이 학교에서는 무슨 과목이 개설이 되는가, 어떠한 과목을 가져다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쉽게 좀 접근해 보시면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이공계열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이공계열 대학에서는 무슨 과목을 요구를 많이 할까요? 과학 탐구를 요구를 할까요? 사회 탐구를 요구를 많이 할까요? 과학 탐구를 요구를 많이 하겠죠. 이런 것도 좀 접근을 전략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내 자녀가 상위권 아니다. 그렇다면 약간 어느 쪽에 나도 관심을 두고 자녀랑 이야기해야 되겠다.
사회탐구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는 학교 교육과정 가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이거는 한번 또 나중에 지켜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적어 놓으셨다가 내 자녀가 선택한 선택 과목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한국지리와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내 자녀는 지금 동아시아사하고 경제를 수능을 보고 싶대요. 이거는 절대 바람직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지금 생활관리하고 한국지리 가르치는데 내 자녀는 동아시아사하고 경제를 듣고 있다? 이걸 수능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죠? 교사와 전쟁 중이죠. 교사가, 제가 생활관리 교사인데 윤리 가르치려고 들어왔더니 여러분 자녀는 무슨 책을 펴놓고 있어요? 동아시아사, 경제. 자,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탐구 과목은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 그 학교 여건을 살펴보시고 내 자녀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일단은 한국사랑 탐구는 그렇게 큰 부담의 과목은 아니니까 학교를 입학한 이후에 그 다음 입시 설명회 때, 제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야기를 들으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비 고1을 위한 콘텐츠, 아까 앞에 입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본은 올림포스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재로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 문제집을 사주시고 싶다면 올림포스 국어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자녀에게 주면 하루에 몇 페이지라고요? 2페이지씩만 해도 됩니다. 1년에 3권만 봐도 우수한 학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 당연히 EBS-I에서 저 문제집의 해설 강의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문제집마다 위에 이제 문항, 이제 본인들 보시면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스마트폰 세대랑 문항 위에마다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EBS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문항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해설 강의가 짠 하고 올라옵니다. 그 해당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설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과정으로 뭐 50일 수학, 30일의 영어 문법 완성이라고 해서 저런 강의들은요, 특히 이제 학습 플래너도 제공하면서 강사가 밀접하게 접근해서 학생들을 좀 접근해 주는 강의도 제공이 되고,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학교마다 거의 90% 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수행평가 위주로 많이 돌아갑니다. 발표랄지 아니면 자료 수집이랄지 학생들이 이 시간에 어떤 활동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신을 대비하면서 이론적이고 문항을 접근하는 내용들은 개념 완성이라는 강의를 활용하시고 저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란 1학년 때는 그걸 배우거든요. 그 과목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시험마다 또 3주 완성으로 소위 말해서 벼락치기 공부할 수 있는 강의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B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아까 EBS-I 듀나라고 하셨죠. 들어가 보시면 자기 수준에 맞게 검색해서 맞춤형 커리큘럼을 EBS-I가 직접 짜줘요, 이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Q&A나 수강후기, 그 선생님들 강의마다 여기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Q&A 게시판이 있고 수강후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 국어 김미성 선생님이고 이제 주혜연 선생님 영어, 그 다음에 정유빈 선생님, 누군지 잘 아시겠죠. 다 이제 대표 강사들인데 저 밑에 수강후기 게시판인데 여기 학생이 이제 글을 남기면 일일이 다 강사들이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자녀의 고민들이 있다면 뭐 야 이런 것도 있다더라고. 슬쩍 이렇게 찔러주면 EBS 가보면 선생님들하고 얼굴 안 보고 대화하고 있다던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학생이 좀 더 밀접하게 EBS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더더욱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EBS의 대입 상담실이 있어요. 자, 학생들이 좀 그 꺼리는 게 뭐냐면 부모님하고 그런 얘기 쉽지 않죠. 엄마가 대놓고 내 자녀에게 너 어디 대학 갈래? 라고 하면 자녀가 행복하게 대답하는 자녀 있습니까? 이거 좀 약간 껄끄럽죠. 교사하고도 그래요. 학생하고 교사하고 대면적으로 대입 상담하면 학생에게 상처 줄까 봐 교사도 약간 희망을 주는데 희망 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 딜레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입 상담실은 뭐냐면요. EBS의 입시정보의 대입 상담실 들어가시면 나랑 전혀 얼굴 보지 않는 선생님이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문자가 상담글을 작성하면 답변 선생님 배정되고 18시간 내로 답변이 완료가 오니까 학생이 보다 용기 있게 자기의 대입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듀냐 공감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 EBS를 들어가라고 할 때 자녀분들에게 야
EBSI 들어가봐라, 사이트 들어가봐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공부하라고 EBSI 들어가라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야 EBSI 들어가면 이벤트도 하는데 이벤트 많이 해요.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제가 했던 이벤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삼행시 짓기 이런 것도 했어요. 교사 이름 삼행시 짓기. 제 이름 가지고도 한번 했는데, 근데 1등 했던 건 뭐였냐면 김이 서린 창가에 종일 그대 얼굴 그리고 나니 익어버린 내 얼굴 노을 같아라.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성찰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만 하기 지치니까 학생들이 EBS 접근시킬 때 야, 이런 이벤트 있대라고 이렇게 슬쩍 안내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래 한번 해볼까라고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20설명회 오늘 했던 건 다시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오셔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신랑 김항배 신부 김영자 저의 아빠 엄마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머니는 작년 7월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견디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는 올해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중한 두 분의 자녀인 저인데, 이게 제 돌사진이거든요. 제가 식탐이 많아가지고 돌잡이는 하지 않고 돌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저 백설기 떡인 것 같은데 떡을 집으려고 저렇게 계속 아둥바둥 하다가 찍힌 저의 돌사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이 부모님과 자녀 사진을 가져왔냐면, 저도 지금 제 첫째가 6살인데 여러분 자녀 저만할 때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저 땐 저랬는데 왜 요즘은 나와 전쟁을 벌이는가. 그런데 꼭 하나 아셔야 될 게요, 전쟁이 일어나죠.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내년도 3월 되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실 겁니다. 가셔서 이제 담임쌤하고 면담을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고, 담임쌤에게 물어보겠죠. 선생님 제 자녀 잘 좀 부탁드려요. 그런데 제 자녀는 솔직히 대학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 담임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말해주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꼭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이 정도고 이 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는데 대학 어디 갈까요? 담임선생님은 솔직히 압니다. 그 학교에 근무를 좀 오래 하고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요, 이 학교 입학했을 때 애가 우리 반에서 이 정도 등수면 대학 여기가 살짝 그래도 이렇게 나오죠 느낌이. 근데 그걸 어떻게 부모님한테 지금 고1인데 말씀을 드립니까? 근데 부모님이 계속 그 말을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한마디 슬쩍 해줘요. 그 부모님이 이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 우리 아들 아니면 우리 딸 자습한다던데 공부하는 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적극 말려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꼭 알겠습니다 하고 아버님들 또각또각 소리 나요. 교실로 가요. 저 교실로 가봅니다. 우리의 자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전쟁 시작인 거죠. 자녀는 뭣도 모르고 집에 갑니다. 현관문 띠디디디 누른 순간 엄마 아빠 일발 장전하고 거실에 앉아있죠. 자녀가 딱 들어오면 엄마가 이리 와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담임선생님 또 대학 못 간대. 나 그런 적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말하죠. 엄마 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알아? 엄마 알지. 보고 왔거든. 전쟁의 서두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전쟁이 시작이에요. 좀 이게 제가 보니까 서로 믿어줘야 돼요. 고3 3년 동안.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자녀와 부모님들 사이에 말 가지고 다툼과 이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좀 부모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기 쉽지 않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학교 생활이 힘들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건 좀 믿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항상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너 열심히 한다, 고생한다, 믿어주고 함께야.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머니 아버님이 겪어보셨던 연인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자녀도 이 수험 생활은 똑같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모습, 부모님들은 공부를 안 하는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왜?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놀고 싶거든요. 집에 오면 못했던 컴퓨터 게임 해야 되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려야 되는데 애가 학교에서는 이러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시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축하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렇지만 제발 이 3년 동안 그걸 믿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오늘은 학생분들 많이 오지 않으셨겠지만 학생분들도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엄마 아빠가 너에게 너 재수해라 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가 공부하고 있는 거 힘든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보세요.
저도 제 나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하시고 가시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수험 생활이 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다투지 않고 아름답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EBS와 함께 수험생 여러분, 예비 수험생 여러분, 그 다음에 학부모 여러분들 아름다운 길로 꽃길로 가는 수험생활 3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분 동안 긴 이야기 감사드립니다.